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오쩌둥입니다. 청나라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지고 빈부격차는 오지게 커서 가난한 평민과 농민들은 항상 배고픔에 허덕여야만 했던 그때, 대학교에서 도강을 하며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산주의 철학에 심취하죠. 마침내 그는 공산주의 혁명가의 길로 접어드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마오쩌둥은 배고프고 힘겨운 공산주의 혁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러나 당시 중국의 공산당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소규모의 테러 집단에 불과했죠. 그리고 국민당 장개석과의 정권 쟁취 경쟁과 내전에서 항상 열세와 어려움에 빠지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허기지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가난한 농민들이 나눠주는 샤오미 좁쌀을 먹으며 버텨냈죠. 그리고 그 가난한 농민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제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샤오미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샤오미는 애국심, 혁명, 공산당을 의미하죠. 그러다가 결국 마오쩌둥은 국민당의 장개석을 타이완 섬으로 쫓아내고 중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마오쩌둥은 드디어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등한 그런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교과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기는 했는데 모든 사람이 가난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사실 이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공산주의 철학의 허구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방식의 계획경제를 하면 비효율성에 빠져서 결국 모든 사람이 가난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국민당 장개석에 대한 지원을 끊고 마오쩌둥을 비밀리에 지원을 해줬던 겁니다. 마오쩌둥이 이기게 말이죠. 마오쩌둥은 본인이 뛰어난 군사 전략으로 잘 싸워서 국공내전에서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본인이 공산주의의 영웅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는 꼭두각시였던 것이죠. 사실 미국은 13억 명의 인구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을 원치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강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국민당 장개석을 타이완 섬으로 쫓아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장개석은 작은 타이완 섬에서 찌그러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편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중국 인민들이 굶어 죽어갈 때 마오쩌둥의 참모였던 덩샤오핑이 제안을 합니다. 따거, 우리도 사회주의단체를 인정하고 수요와 공급을 시장 경제에 맡기시죠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실용주의, 훗날 문화대혁명이라는 비극을 불러온 그 실용주의입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이 묻습니다. 야, 이 꼬맹아, 그건 자본주의 아니냐? 자본주의는 중국을 병들게 하는 사회악이야. 우리가 왜 공산주의 혁명활동을 했는지 잊었어? 그러자 덩샤오핑이 말합니다. 따거, 그럼 다 굶겨 죽일 거예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마오쩌둥은 할 말을 잃습니다. 딱히 반론을 제기할 말이 떠오르지도 않았죠. 그래?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특정 지역에서만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특정 지역에서만 실용주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곡식 생산량이 몇 배로 증가하고
여기저기에 장터가 생기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덩샤오핑의 인기도 급상승하게 되죠. 그런데 마오쩌둥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실용주의를 전국으로 확산을 시키면 덩샤오핑의 인기가 자신의 인기를 뛰어넘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은 덩샤오핑을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인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오쩌둥이 한 행동은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부르주아 세력의 타파와 자본주의의 다도를 외치면서 이를 위해 청소년이 나서야 한다고 선동했죠. 마오쩌둥은 개국투쟁을 강조하고 실용주의를 비판하면서 반대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마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홍위병이 조직되었고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휩쓸고 다니며 중국은 일시에 경직된 사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홍위병들은 학교를 폐쇄하고 전통적인 가치와 부르주아적인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을 비롯해 마오쩌둥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모조리 다 숙청해버렸죠. 문화대혁명은 그렇게 마오쩌둥의 정치 권력을 절대시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오쩌둥도 결국에는 죽게 되죠. 마오쩌둥이 죽은 후 중국 공산당은 문화대혁명에 대해 극자적 오류였다는 공식적 평가와 함께 문화대혁명의 광기는 급속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계속 또라이 짓하며 가난한 나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데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글쎄, 일본이 소련과 손을 잡은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후 패권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유럽이 쫄딱 망해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은 세계 2위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아주 경계했죠. 그런데 원자폭탄 2방 맞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던 일본이, 폐허가 됐던 일본이 미국이 사부장 키워주었더니 그만 너무 많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언제부턴가 미국한테 개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의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 일본을 견제하니까 엉뚱하게도 일본이 소련과 손을 잡는 겁니다. 이에 미국도 EEJ 전략을 쓰기 위해 엉뚱하게도 중국을 키우게 되죠. 미국의 시나리오 상에는 중국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비효율적인 국가로 남아있어야 함에도 말이죠. 그렇게 미국 키신저가 중국 덩샤오핑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꼬시자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국이 국제사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장점인 후진타오 국가주석 시기를 거치며 전 세계의 공장과 달러를 싹쓸이하며 G2 국가가 되어버리죠. 그러다가 시진핑 국가주석 시기에 이르러 중국은 트럼프와 맞짱을 뜨게 됩니다. 머리가 너무 많이 커져버린 것이죠. 최근 미국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방송에서 연일 떠들어대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로스차일드와 같은 큰손들이죠.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걷는 자 위에는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는 내려다보는 자가 있는 법이죠. 트럼프가 그동안 대통령 재임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결국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구를 대통령으로 삼을지는 이익단체인 큰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 주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이죠. 사실 미국 선거인단의 투표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요식행위일 뿐이고요. 누구든 결국 큰손들의 후원 없이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돈 싸움이죠. 돈 많이 뿌리고 홍보 많이 하는 놈이 결국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큰손들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투표용지에 워터마크를 심어 놓았네 아니에는 사실 별로
유의미한 논쟁거리는 아닙니다. 현실은 누가 더 큰손들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누가 더 큰손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적합한 사람이냐로 대통령 단성제가 결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바이든이 더 말을 잘 듣겠다고 하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트럼프가 더 충성하겠다고 하면 미국 대선 개표 결과 지연으로 하원에서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선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이든과 트럼프는 누가 진짜 왕이고 신하인지 정확히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상황들은 큰손들의 송아기에게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렇습니다. 본래 미국은 프리메이슨과 같은 이익단체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프리메이슨은 박애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등 많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 인간단체이지만 사실은 이익단체입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사랑 정의를 추구하는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이익단체가 세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 더 나아가 이익단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과의 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분화 시나리오는 트럼프만의 생각이 아닌 미국 큰손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세계 패권 도전은 큰손들의 자산 보호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에 손을 봐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군사행동은 자칫 핵전쟁과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공멸을 막기 위해 무역 분쟁을 통해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고 상대의 장점을 빼앗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은 미국에게 크게 휘둘리고 있죠. 화웨이는 반도체 수급을 못해서 제품 양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SMIC는 공정장비를 수입하지 못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고, 달러 유치를 위해 금융시장을 개방하자 미국 투자회사들이 대거 중국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대주주가 되어 회사를 빼앗아가고 있죠. 사실 화웨이가 지분을 50% 이상 빼앗겨서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은 누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국제무역 루트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를 차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와 정보통신 강국이고, 동북아 지역의 반도라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앞다퉈 이런 대한민국을 동맹국으로 삼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전자기피 해킹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좌파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이 됐죠. 그러나 미국도 바보는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선거 개입을 간파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좌파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대거 당선되는 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고 분할하는 파트너로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적으로 보는 우파 정치인보다는 북한을 동지로 보는 좌파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를 같이 하기에 더 수월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좋게 말하면 통제 속의 자유가 주어지는 세상이고, 나쁘게 말하면 파놉티콘과 같은 세상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 감시되고 기록되는 세상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지대적인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 얼마나 잘 순응하고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구현한 테스트 장소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죠.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의 사회 모습이 시행착오를 거쳐 성공을 거두면 이 성공 모델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혁의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저항하는 자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의 사회로 강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이나 독재자의 등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필요한 법안도 원활하게 통과시킬 수 있고 강한 대표성을 띠면서 미국과 공조해서 이를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국은 대한민국의 좌파가 선거에 많이 당선되면 친중적인 정치인이 늘어나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편에 설 것이라 판단했겠지만 미국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결국 미국과 중국 중 이기는 편에 설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중국이 아닌 미국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 F-35 스텔스기 구매와 경항공모함 건조가 그 증거입니다. 이런 첨단 무기들은 미국의 인공위성과 신호를 주고받아야 운영이 되는 장비들인데 이것들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들이기 때문이죠. 머지않아 미국은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을 여러 개의 나라로 분리시킬 것입니다.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 만주 등이 독립을 선언할 것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한민국과 북한은 미국의 파트너로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만주로 진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신분으로 앞으로도 계속 주둔해야 하죠. 사실 만주 지역은 한국인의 땅일 때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만주에서 한국인이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면 그만큼 미국의 안보가 확보되기 때문이죠. 이런 국제역학관계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영리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이해관계를 활용해서 만주를 수복해야 하죠. 왜냐하면 고조선 시절부터 만주의 진정한 주인은 코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상 존토아이였습니다.